안녕하세요. 안성민입니다. 제가 돈과외에 관련된 책을 출간하고 이제 돈과외라는 키워드로 한번 시리즈를 좀 연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상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몇 가지 좀 잘못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판서보다 조금 더 훨씬 보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인트로 형식으로 해서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득공제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납입하는 동안, 그리고 유지하는 동안 세제상에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제상 장단점. 일단 납입 한도는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요걸 이제 사적 연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뭐 적금 만기로 2천만 원이 들어왔다. 2천만 원을 내가 다 넣어야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1,8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한도 범위 내에서만 납입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 중에 납입 한도를 다 세액공제해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에 보시는 것처럼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런데 작년부터 2022년까지는 아마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한 뭐 경제적 어떤 위기를 조금 이제 세제상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인 분들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뭐 이게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어쨌든 50세 이상인 분들의 가입을 좀 유도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기준으로 넘어가면은 13.2%, 5,5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서 최대 52만 8천 원, 그리고 66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더라. 그리고 자영업 하신 분들은 종합소득 4천만 원 기준으로 넘어가신 분들 13.2%, 넘지 않는 분들 16.5%,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개 구간이 더 있죠? 1억 2천 초과. 직장인분 중에 1억 2천 초과하는 분들은 300만 원까지로 세액공제 한도가 더 작죠.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1억 초과일 경우에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해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세액공제율은 동일하게 13.2%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율대로 여기 66만 원 혹은 52만 8천 원 혹은 39만 6천 원이라는 금액을 다 세금 혜택 볼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최대란 말 써있죠. 이만큼을 최대한 볼 수 있다. 이거보다 안 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이것보다 덜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직장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연말정산을 했더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하더라. 이건 뭐냐면은 연말정산은 그야말로 연말에 가서 정산해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이제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죠. 그건 이제 이분이 이 정도 월급 받으면 이 정도의 원천징수를 떼겠습니다라는 기준이 있는 건데, 실제로 그분이 얼만큼 세금을 원래 내야 할 세금이 총 얼마인지는 연말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이것저것 공제를 한다는 얘기죠. 근로소득 공제, 뭐 기본 공제, 그죠? 그죠? 이런 인적 공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제들을 해서 실제로 이분이 이만큼의 월급을 받으면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구간, 요게 정해져야 요거에 대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금과 그동안 낸 세금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동안 낸 세금이 더 많더라 그러면은 요만큼만 내면 될 걸 이만큼 냈으니까 더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반대인 경우죠. 이만큼을 냈는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이분은 이만큼이 아니라 더 냈어야 되는 분이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세금을 더 내라고 나오겠죠. 이른바 이제 토해내는 경우죠. 환급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120만 원의 세금을 미리 내놨는데 계산해 봤더니 이분은 150만 원을 내야 될 분이더라. 그러면 30만 원 더 내세요 라고 이제 고지서가 나오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면 400만 원까지 납입을 했다. 그리고 5,500만 원 이하의 연봉이다. 그러면은 66만 원의 세액공제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3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36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그죠? 150만 원의 세금이 아니라 실제로는 150만 원에서 66만 원이 빠진 84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84만 원만 내야 할 분이 그동안 120만 원을 낸 거니까. 그렇죠? 이걸로 이렇게 표기를 해볼까요? 레이저가 아니라 써볼게요. 직접. 그러니까 150만 원에서 66만 원에 세액공제를 했더니 84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84만 원만 내면 되는데 120만 원을 냈으니까 더 낸 셈이죠, 그동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돌려받는 돈이 생기는. 그래서 환급 효과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6으로 정확하게 66만 원의 세금 절세 효과를 본 거죠. 그죠? 절세 효과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야, 나는 원래 세금 안 낸다. 연말정산 해봤더니 세금 나 돌려받는다. 그래서 나는 굳이 이런 상품 가입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도 그러면 과연 이런 상품 필요가 없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세액공제 효과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굳이 지우개로 할 필요가 없었군요. 이거 누르면 될 거를. 제가 이게 좀 서툴었어요. 예. 형광펜이 아니라, 이걸 할게요, 그냥. 자. 그래서 환급을 어차피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연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온전히 세액공제만을 위해서 이제 연금저축을 가입한다고 볼 때, 물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부가적인 기능이다. 연금저축의 첫 번째 목적은 노후준비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제 지인분들 중에도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으니 연말정산 때 세금만 돌려받게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부가적인 기능이니까 어쨌건 이제 그 부분만 놓고 본다면 미리 낸 게 120만 원인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6월 달에 입사를 했어요. 아니면 7월 달에 입사해 가지고 6개월간 혹은 뭐 5개월간만 월급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 다 계산해 봤더니 이분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50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7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가입해도 돌려받는 게 있는데 뭐를 가입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께서도 만약에 이렇게 가입하셨을 경우라면 50만 원에서 66만 원을 빼면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빼면 안 되죠. 50만 원을 내야 될 건데 세금을 더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한도로 50만 원을 빼서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낸 돈 다 돌려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돌려받는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 낸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50만 원만 내야 할 분이 66만 원을 돌려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급이라는 얘기 뭐예요? 낸 걸 다시 받는 게 환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야 할 세금을 한도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분은 66만 원 세금을 다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50만 원밖에 못 돌려받았어요. 좀 억울하네? 이럴 수 있더란 말이죠. 뭐 사실 억울한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16만 원 그러니까 세액공제 적용 못 받은 거잖아요. 요건 내년에 가서 다시 신청하면은 가능합니다. 요걸 2월 공제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전산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 옛날에는 세액공제 서류를 막 다 뗐어요. 전화 와서 맨날 연금저축 뭐 보험이든 펀드든 뭐 가입한 거 서류 떼달라 이렇게 납입 증명서 떼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그냥 전산에서 다 이제 올라오죠. 그런데 얘는 2월 공제를 만약에 신청하려면 이건 내가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할 수 있고요. 이 과세관청에서 자동적으로 이걸 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만약 내가 이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겠다 싶으시면 요거만큼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 물론 내년에도 400만 원을 다 내셔가지고 66만 원 세액공제를 다 받았다면 굳이 뭐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납입을 내년에 안 했어도 만약에 400만 원 납입을 안 했어도 16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볼 수 있더라. 요게 이제 2월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별도 신청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내야 할 세금, 실제 내야 할 세금을 한도로 환급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납입하는 중에는 납입하는 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더라. 물론 이제 나중에 세금을 또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떼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뭐 세금 이연 효과라고도 하지만 어쨌건 세율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절세 효과라고 표현하는 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잘 유지했다면 납입부터 연금 받을 때까지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연금
만약에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했다면 이게 만약에 그리고 유배당 상품이었다. 그러면 배당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연금저축 계좌,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여기에 펀드와 ETF를 넣었다는 가정, 국내 상장 ETF를 넣었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펀드와 ETF라는 게 결국 주식과 채권을 담아놓은 바구니니까 그 주식과 채권에서 배당금과 이자가 발생했어도 펀드 투자자에게 그 돈이 들어옵니다. 분배금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자소득세 혹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래는 받죠. 우리가 일반 펀드나 ETF를 가입했다면. 그런데 그 상품을, 똑같은 상품을 연금저축 계좌라는 거에 담았다면 그 연금저축 계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배금을 지급할 때 세금 안 떼고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 배당금이 나올 때마다 초록색 요 이자 부분 혹은 배당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러니까 요 팩맨처럼 생긴, 팩맨을 모르시겠나? 팩맨, 옛날 게임기 있어요. 이렇게 입 모양으로 이렇게 먹으러 다니는 애들 있어요. 이 팩맨 모양의 금액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연금저축 계좌에 넣었으면 이걸 다 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게 똑같은 원 크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준다는 거죠. 이렇게. 예, 다. 그러니까 요만큼 원래는 떼야 되는데 떼이는 금액만큼을 더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은 거죠, 결국은. 더 받은 돈이 다시 이 펀드의 연금저축 계좌에 녹아 들어가서 다시 원금을 늘려주고 그냥 좌수를 늘려주는 거죠. 주식은 한 주, 두 주, 펀드는 한 좌, 두 좌라고 합니다. 좌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 수익이 났을 때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금이 늘어나면서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투자로 인한 복리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더라라는 게 연금저축 상품을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세제상 혜택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떼기 때문에 뭐 과세 이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쨌건 그 발생하는 세금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건 뭐 블로그 글에 썼던 얘기지만 일반 일반 계좌에 펀드를 넣고 또 하나는 연금저축 계좌에 펀드를 넣었어요. 이 똑같은 펀드를 넣었어요. A라는 펀드를 하나는 연금저축 계좌에 넣고 이거 보이죠? 하나는 일반 계좌에 넣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펀드인데 연금저축에 넣게 되면은 이 펀드에는 수수료 혹은 보수가 빠지죠. 더 보수가 더 낮아요. 이건 제가 이제 블로그에 똑같은 펀드인데 하나는 그게 아마 미래에셋 전략 배분 TDF였는데 요거는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 일반 펀드로 가입하니까 연 보수가 0.95였던가요? 92였던가? 92인가 그랬고요. 여기는 0.85였어요. 연간 보수가. 그러니까 똑같은 펀드인데도 연금저축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더 낮은 보수를 떼기 때문에 비용도 더 낮출 수 있고 또 재투자로 인한 복리 효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펀드를 일반 펀드와 공모펀드와 연금저축 계좌에 넣었을 때 연금저축 계좌의 펀드 적립금이 더 많아지겠죠. 재투자 효과, 비용 절감 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분에게도 연금저축에 넣고 펀드를 운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이제 금액이 클 수는 크기에는 한계가 있겠어요. 왜냐면 이게 뭐 2천만 원 넘어가면은 뭐 종합과세가 될 수 있는데 연금저축에 넣으면은 2천만 원 넘어가도 종합과세가 안 되죠. 왜냐면 세금을 안 떼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배당금과 이자를 받기에는 원금이 굉장히 커야 되니까. 그죠? 여기다가 1억을 한 번에 못 넣잖아요. 연간 1,800만까지밖에 못 넣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해당될 정도의 절세 효과는 아닐 것 같고, 그건 뭐 지나친 비교일 것 같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장점이 있다면 세상 모든 이치가 어떻게 장점만 있겠습니까? 단점 혹은 조심할 것도 분명히 있더란 거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혜택을 받다면 뭐 혜택을 줬으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켜다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조건이 뭐냐? 55세까지는 찾지 마십시오. 이런 거고요. 연금으로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55세가 지나도 10년 이상 나눠서 연금 형태로 나눠서 찾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또 사실 정확하게 10년 이상 찾는 금액이 얼마 이상은 넘어가지 마십시오라는 금액이 또 있어요. 그 연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 크게 그냥 두 가지만 본다면, 그러니까 55세 전에 내가 연금으로 찾으면 안 돼요. 그건 연금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다. 이건 부분 해지로 보겠다. 혹은 전부 해지로 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55세가 지났어요. 이제 연금을 받아야지 라고 해놓고 5년 동안 나눠가지고 적립금을 나누기 5 해가지고 받아야지 해서 5년간 받고 끝.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게 연금이 아닌 걸로 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일단 중간에 해지하겠다. 아니면 중간에 찾겠다 할 때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계속 받아왔어요. 10년간. 10년간 받아왔으니까 66만원씩 10년간 총 6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은 거죠. 66만원씩 10번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금은 4천만원이에요. 납입원금은. 400만원 곱하기 10년 했으니까. 그리고 이 납입원금이 50%의 투자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10년간 2천만원의 투자 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총 적립금은 6천이죠. 그래서 6천만 원이 생겼는데 이걸 내가 다 찾으려고 그래 그냥. 그러면 55세도 안 됐는데 뭐 55세가 지나도 다 찾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다 찾으려고 해. 그러면은 다 찾는 금 전체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세 현행법상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액공제 받은 것은 원금에 대해서는 받아왔어요. 근데 기타 소득은 수익 난 거에 대해서 그 기타 소득을 보는 게 아니라 원금과 수익금 전체를 기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부과되는 이 16.5%가 계산되는 이익이 훨씬 커지는 거죠. 얘는 원금인데 수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안 받았어요. 근데 얘는 원금과 세액공제 받은 투자 수익금, 그죠? 투자 수익 전체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비율이 똑같거든요.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어차피 이분도 16.5%로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내는 것도 16.5%니까 같은 세금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원금에 대해서, 이거는 원금과 투자 수익금 전체에 대해서 16.5%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해서 내야 됩니다. 이걸 또 제가 블로그에 그러면은 이게 660만 원 돌려받고 990만 원 내는 거니까 330만 원 더 내는 거네 라고 비교하면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이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자, 그냥 예를 해볼게요. 30세 성인이 55세에 연금 받겠다는 생각으로 유지하다가 50세 시점에 내가 그냥 다 찾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30세부터 39세까지, 31세부터 연말정산 통해서 받았고요. 40세까지 연말정산 통해서 10년간 납입하면서 66만 원씩 계속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66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660만 원은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고 이때 내야 될 세금은 990만 원은 나가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330만 원 손해네. 그러니까 손해가 굉장히 큰 거구나 라고까지 해석할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금액을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겠습니까? 이거는 20년 뒤에 납입할 돈이고 이거는 첫 해에 받은 돈, 이건 10년 후에 받은 돈이니까 화폐 가치에 다 달라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으로 화폐 가치를 환산해서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 금액의 현재 가치, 이 금액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봐야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가 상승률을 20년간, 그러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간 연 2%를 반영해 봤더니 요거 660만 원이 아니고 590 얼마, 생이 안 뜨네. 590 얼마였고요. 요거는 990만 원이 아니라 666만 원. 네, 666이 나왔습니다. 666만 원으로 계산돼서 실제로는 약 한 70만 원 가량의 차이인 거지, 이 액면가 그대로 660과 990 차이인 330만 원의 차이라고 볼 거는 아니란 거죠. 물론 해지를 만약에 이때 하겠다, 이때 하겠다에 따라서 이 99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이 차액은 이만큼의 실질 가치 차이는 아닌 거예요. 어렵죠? 죄송합니다. 어렵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화폐 가치가 다르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돈, 그러니까 이 30년 전 짜장면 가격과 지금 짜장면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짜장면 가격이 더 2배 이상 양이 많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폐 가치가 달라진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차액을 액면 그대로 비교해서 이만큼 더 세금을 내는 셈이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아니면 이해하는 거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많은 돈을 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의 손해는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근데 중도 해지할 때 신중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중도 해지할 줄 내가 알았나? 그리고 중도 해지하고 싶어서 했나? 그죠? 다른 게 없으니까 했죠. 이걸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한 건데, 가입할 당시 어떻게 그걸 다 감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것 때문에 못할 것 같다. 내가 20년 동안 중도 해지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게 확신이 설 때까지나 못하겠다. 이거는 너무 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그냥 염두에 둘 정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해지 하시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걸 너무 남발하거나, 그죠? 남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 정도의 주의할 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자, 다행인 거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세액공제 아까 말씀드렸죠. 받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약속을 지키라고 의무를 줄 거다. 그런데 세액공제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냈어요. 똑같이 아까처럼 냈는데 세액공제 안 받았어요.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주부인분들은 실제로 세액공제 받을 일이 없겠죠. 만약에 직장인분들이 할지라도 나 이거 세액공제 안 받겠소라고 삭제해달라고, 그러니까 세액공제 연말정산할 때 요거 반영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세액공제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때문에 이거 가입하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렇죠? 아까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건 뭐 주부인 경우 마찬가지겠고요. 소득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겠고, 그러면 총 납입 원금은 4천만 원이고, 그죠? 세액공제 받은 거 없어요. 근데 이분이 마찬가지로 30세에 했다가 30년간 똑같이 넣었어요. 넣었는데 50세 시점에 해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동안 납입한 원금 4천만 원은 어차피 세액공제 안 받은 거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으로, 기타 소득이 아니에요. 어차피 과세 안 해요. 그리고 이 원금이 만들어낸 투자 수익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6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3분의 1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아까 990만 원에 3분의 1, 330만 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 돌려받고 330만 원 세금 내는 거니까 이거 역시 세금 부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330만 원의 차이, 그 액면가 차이보다는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적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돌려받은 거 없는데 이거는 세금을 떼니까 손해는 맞죠. 그죠? 물론 330만 원 떼어도 투자 수익이 2천만 원 났으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진 않죠. 예. 그 정도의 유의점이 있다. 대신 4천만 원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4천만 원 한도 내에서나 중도에 찾는 거는 세금 안 떼고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납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주부인 경우에 55세까지 돈이 묶이는 거 아니냐, 아니면 10년간 나눠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일시금이 필요할 경우에 좀 제한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걱정할 수 있는데, 이런 정도의 여유는 생긴다는 거, 비과세로 찾았을 수 있는 여유는 생긴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주부일 때도, 주부인분들조차도, 즉 세액공제 효과가 없는 분들조차도 연금저축을 통한 노후준비는 아주 효과적이다, 아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번 연금 수령할 때 세금 떼는 이거죠. 그러니까 야, 연말정산 못 받았는데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이것도 그럼 연금을 세금 뗄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인분들조차도 연금저축으로 노후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릴 겁니다. 직접 이제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게 연간 납입 한도가 1,800이니까 4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받을 거고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낼 거야. 그러면 연간 600이죠. 그러니까 400만 원보다 200만 원 초과됐으니까 어차피 200만 원은 세액공제 안 돼요. 초과됐으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건 섞여 있겠죠.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받지 않은 원금이 섞여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세액공제 안 받은 거는 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원금은 과세, 원금이 만들어낸 투자 수익은 과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600만 원씩 냈어요. 그러면은 600만 원 중에 4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아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두 받았어요. 그러면은
총 납입 원금 6천만 원 중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은 4천만 원이고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2천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6천만 원에서 50% 수익 났으니까 3천만 원 수익 난 거고요. 그러니까 6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총 적립금은 9천만 원인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받았기 때문에 660만 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받아온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전부 해지하겠다. 그러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 4천만 원. 얘는 비과세인 거예요. 얘는 비과세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 4천만 원 플러스 투자수익 3천만 원, 총 7천만 원에 대해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155만 원. 더 많은 세금, 아까는 990이었는데 그렇죠?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해지하지 마시고 만약에 2천만 원까지는 어차피 내가 비과세로 찾아 쓸 수 있으니까 요 한도 내에서 찾아 쓰는 거는 세금 없이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요 정도 범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내가 어떤 거는 과세가 되고 어떤 건 과세가 안 되는 게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적립금엔, 이 9천만 원의 적립금엔, 그렇죠? 그럼 뭐 이게 무슨 밥에 콩 들어있으면 젓가락으로 다 구분해서 먹을 수 있지만 이거 돈 9천만 원 중에 막 꼬리표가 붙은 것도 아닌데 이 2천만 원만 뺐으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게 뭐 2천만 원 동전으로 돼 있고 이거는 지폐로 돼 있어서 동전만 뺐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다행인 거는 이게 물과 기름처럼 다 층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떤 게 비과세구나라는 게 딱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떤 비커러, 비커란 말 굉장히 오랜만에 있죠?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던 비커라고 예를 들어볼 때 비중이 무거운 원금이 만들어낸 수익이 제일 밑으로 가라앉아요. 투자 수익, 그죠? 그리고 원금도 두 개 층으로 나눠집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 안 받은 원금 이렇게 층별로 나눠서 딱 쌓여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맨 위에 있는 것만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퍼먹듯이 이렇게 파서 쓰면은 지금 쓰는 거는 다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중도인출 하더라도 얼마든지 비과세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야겠죠. 나는 이런 거 없고 전부 다 이거야. 다 세액공제 받았어. 나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한 거지 뭐야.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원금 만드는 수익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찾았을 때마다 기타 소득이 발생하겠죠. 전부 해지하든 부분 해지하든 어쨌든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일정 비중으로 좀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요게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즉 인출에 쓰거나 뭐 돈이 필요할 때 급하게 뺐을 때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비과세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제 지금까지 잘 유지할 때 상황이었고요. 이제부터 납입이 끝나고 유지가 끝나고 연금으로 받을 때는 그럼 어떤 장점이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